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바로 인사이트 브리핑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ed죠. Fed가 다음 주 FOMC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시장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7월이 지금이 가장 피크죠. 0.75라면 이거는 뭐 더해서 거의 1.1%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7월이 가장 피크고 이후는 이제 내려오겠다라는 거. 점점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채널로 가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나왔는데요. 9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9월 FOMC겠죠? FOMC부터. 그러면 무조건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겠고요. 그쵸? 계속 올라갔던 게 피크 찍고 내려온다라는 거니까 기관들과 세력들이 또 매집 기간이 이제 1년이 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세장이 막바지로 볼 수 있고 타이밍은 올 4분기 그러니까 올 지금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이 아닐까. 혹여나 지금 나오는 단기 반등이 1, 2개월밖에 못 가고 하락해서 다시 2만 라인이 깨져버리면 그때는 진짜 바닥권이라고 보고 이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매크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때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시적 매크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건 사실이고 아직 해결되진 않았어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 해결이 될 겁니다. 뭐 계속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양적 완화 이제 충분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낮추려고 하고 있죠. 차트적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요,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이 늘 4년, 이게 이제 반감기, 하프닝 때문인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보면, 작년에 2021년 올타임 하이를 찍고, 올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타임 하이를 찍고 계속 찍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 다이빙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올해 떨어진다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횡보 및 하락이 길어봤자 250일 정도 하거든요. 올타임 하이를 늘 찍고 나서 한 250일까지. 그러니까 즉 올해까지인 거예요. 그 후는 회복 반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로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2020년 4년 뒤인 2024년으로 보고 있죠. 이제 여름으로 보고 있는데 2년 정도 남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6개월에서 1년 요거죠. 횡보 및 조정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해 내년이죠. 1년간 횡보하고 상승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무조건 푸르르한 불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2017년 올타임을 찍었고 하락 반등 불장이었고요. 작년에 올타임을 찍었고요. 하락 올해 반등 불장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올타임을 찍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와 여기에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만 좀 어떻게 버티시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다음 푸르르한 불장 요 때는 진짜 개미들 뭐 저와 여러분들이죠. 딱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후에는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를 사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망했던지 여러분들이 10개를 지금 투자를 하셨으면 그 중에 한 발이라도 맞추면 못해도 10배 그 이상이 될 테니까요. 이 망한 9가지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뭐라고 할까요? 피해를 복구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금도 유예가 지금 2년 넘게 2년 뒤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으로 100억을 만들던 100억이 뭐 1000억이 되던 뭐 어쨌든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진짜 마지막 기회죠. 이게 이제 2년 뒤에 가이드라인 다 나오고 뭐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세금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거,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투자할 최고의 기회로 봅니다. 오케이? 힘냅시다.
인사이트 뉴스 가겠습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 관계를 좀 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기도 하고, 뭐 도지코인의 파더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이번에 이슈가 됐었죠. 2분기 실적 어닝 콜에서 테슬라가 9.36억 달러의 규모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본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양의 약 75%를 이제 팔았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을 판 건 비트코인 자체 가치에 대한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향후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거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낮았던 건 테슬라가 그간 비트코인을 매도했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라고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나왔고요. 미국의 어떤 하이 넷워스 고액 자산가나 기관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나 봤더니 바로 테슬라였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보시면요. 경기 침체 상황 속,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인 흐름에서 뻔히 올해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매도를 했다고 비트코인에 믿음이 없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뻔히 하락이 올해 작년에 올타임 하이가 나왔으니까 올해 하락이 나오는데 떨어지지만 그냥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장투로 두는 나는 뭐 떨어져도 이 정도 분량은 괜찮아 감당 가능해 하고 내버려 둘 수는 있지만 아니면 뭐 마이클 셀러처럼 뭐 계속 사기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이런 현금 플로우, 캐시 플로우를 위해서 개선을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발생하고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와 기업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법정 통화로 환정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향후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믿을 수 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이낸스 CEO 우리 자오정퐁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는 바닷속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매일 최대 10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10억 달러의 규모, 요 정도 규모는 매일 1000억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억 달러 판 게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크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추후 다시 비트코인을 늘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자꾸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언론을 더 조심하세요 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기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셀시우스 공청회가 열렸었죠. 이 사람이 CEO 알렉스 머신스키 욕을 먹어 마땅한 지금 그런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이거 파면 팔수록 참 셀시우스 CEO가 무책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회사 운영을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리더십 체인지가 꼭 돼야겠다. 임원들이 물갈이가 돼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 공청회를 들어보고 좀 분석해 본 결과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 셀시우스가 마이닝 컴퍼니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데 최고란 비트코인 판매 수익을 활용한 고객 보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약 15,000 비트코인을 채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뭐 2만 불대에 있지만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올라가면 충분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각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 또 모집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옵션을 줬죠. 채권자가 현금을 선택하면 이제 테더나 뭐 현금 뭐 US 달러겠죠. 하면 손실액의 일부를 주고 아니면 크립토를 그냥 받기로 선택하면 크립토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손실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2만 불대 떨어졌으니까 회사가 지금 어렵지 4만 불, 5만 불, 6만 불 다시 올타임 하이 가까이만 가도 플러스 알파가 될 거거든요. 근데 참
지금 바텀 라인에서 뭐 물론 떨어졌으니까 회사가 어떤 이런 구조 조정이 되는 거지만 떨어졌을 때 채권자들한테 현금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는 떨어진 거에서 또 현금을 갖는 건 진짜 너무 아쉬운 거죠. 예, 너무 아쉬운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운트 곡스 이야기도 드렸지만 마운트 곡스가 쭉 뭐 강제로 홀드를 하게 돼서 8년 뒤에 다시 비트코인으로 이제 받았는데 셀시우스 또한 8년보다는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셀시우스의 투자자도 뭐 나타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안정화가 되면 같이 안정화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공청회가 8월 11일이니까 요때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회사도 이제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죠. 셀시우스 사태 등에서 비롯된 손실 규모는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퍼드냐 뭐 이런 소식들은 있었지만 계속 이제 셀시우스나 다른 데서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로 회사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루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본격적인 어떤 신용 위기까지 온 거 아닌가. 심지어 내 심장 담당 의사 역시 셀시우스 사태로 인해 무려 100만 달러를 잃었다. 이런 개개인들이나 VC도 지금 큰 돈을 잃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단풍국에 사니까 단풍국에 우리 퀘벡주 연기금이 작년 10월에 1.5억 달러를 셀시우스에 넣었다고 하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셀시우스에. 근데 이렇게 지금 같이 이제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뭐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큰 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회복되면 회사가 좀 회복하는데 속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바라는 건 셀시우스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전통금융 즉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 아주 좋은 적기에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해서 투자자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네, 제가 알고 여기 그 텔레그램 방에 챕터 7과 챕터 11의 차이점을 이제 올려놨는데 챕터 7은 한국말로 그냥 뱅크런, 청산, 돈을 그냥 싹 다 중단을 하고 남은 걸 팔아서 분배하는 거고요. 지금 챕터 11 셀시우스가 신청한 거죠. 이건 이제 관리 대상 구조조정, 즉 비즈니스를 다시 어떻게 회생할 것인지를 투자자들과 뭐 법정에 얘기를 하고 법원이 이제 관리를 하는. 만약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결론이 안 나면 다시 요 챕터 7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챕터 11을 신청하기 전 단계의 상태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원의 어떤 결정,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그 법원에 지금 챕터 11을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CEO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변호인들도 있고 PPT 자료도 쉐어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투명성 있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공청회가 있고 난 뒤엔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이클 리도가 지금 엄청나게 반등이 좋고 있죠. 이더리움 똑같이 생겼죠. 이클 초록색인 것만 다르고 이게 이제 곧 제가 올해는 이더리움이 진짜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 있다, 잘 갈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 POS 전환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되면 기존에 있던 POW 요걸 누가 흡수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클이 야, 이더리움이 A로 가면 B였던 자리는 내가 흡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그 기대감에 지금 이클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더리움이 전환이 된다고 해서 꼭 DCG,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클을 지원할지는 아직 뭐 uncertain, 불분명한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클은 이더리움에 비탈릭 부테린이 있다라면 이클은 누구냐 했을 때 그런 리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도 없다라고 보고 5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채굴기는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클이 이거를 그대로 흡수한다면 당연히 이클에서 매우 호재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채굴자들이 이클 생태계를 구축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좀 큽니다. 성숙한 이더리움의 DA 프로젝트 또는 생태계 구축에 의욕적인 이 FTX 그 CEO죠. 샘 브랭크 프리드먼 같은 인물이 이클로 갈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다 기대감으로 이클에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POS 전환 임박을 했죠. 다음 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ST 이더리움 가격 불균형도 자연스럽게 완화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시적 리스크도 이미 충분히 반영한 것 같고 다시 호재로 집중하고 있다. 유명한 요 매크로 투자자죠. 골드만삭스의 라우 팔 이더리움이 POS 통합 이후 제공되는 수익률이 전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벤치마킹이 될 것. 만약 이더리움이 통합을 하고 나는 APY를 4.8%로 수익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POS의 에너지 소모량이 POW보다 적기 때문에 기관들은 POS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도의 토큰이 일주일 새 활성 주소 104% 증가를 했습니다. 리도는요, 레이어 2 확장도 예정을 하고 있고, 요 ST 이더리움이죠. 요거는 이더리움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향후 이더리움을 돌려주고 ST 이더리움을 이제 같이 주면서 증표 역할을 하는 토큰입니다. 즉, 이더리움이 가장 큰 업그레이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해 이더리움 빈자리를 이클이 업그레이드 전 자리를 이클이 혹시나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 리도 또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되면 같이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기준이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의 고래와 VC들의 입장은요. 요분 제가 사실 사진을 봤을 때 처음 봤는데 상당히 신인류와 같이 좀 상당히 날카롭고 뾰족하게 좀 인텔리전트하게 생기셨죠. 마크 이브니 A16Z의 CEO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초반에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다. 사람들은 두려움, 혐오마저 느낀다. 디파이는 인터넷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는 형성하기 어렵다. 인터넷이 어떤 리미티드가 되어 있는 인터넷에는 정보 계약, 돈 타이틀, 신뢰 같은 것을 쌓을 수가 없는데 디파이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트러스트 프로토콜 같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모든 경제활동을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만 입혀지면 트러스트 프로토콜에서 신용이 100%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인터넷이 못 주는 걸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죠? 아까 얘기한 FTX CEO죠. 요 뽀글이 일명 뽀글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한국에서는요. 구제금융으로 인해 돈을 잃는 건 괜찮다. 가격이 특정 수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지금 그동안 그래왔듯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들 옥석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 훌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살아남지만 역시 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사라질 거고 블록체인 기술은 결제를 단순화하고 주식시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은 겁니다. 결제 단순화, 주식시장 보완, 소셜미디어 혁신.
물론 국경간 결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 긴 대기시간, 높은 수수료, 불확실성 이런 거, 중개자의 개입, 돈을 계속 줘야 되는 거, 요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거래 프로세스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수수료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얘기. 맞죠? 암호화폐 크립토 윈터가 온 건 아무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아요. 전통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시장 관심이 하지만 여전하다. JP 모건 체이스가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역입니다. DBS거든요. 마치 신한은행 같은 거예요. Live more, bank less. 함께 디파이와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는 자체 거래소도 지금 가지고 만들고 내고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그래프의 개발팀 공동 창업자가 약세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이 줄어들고 개발팀이 기반을 쌓아 올리는 데만 집중하기 좋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모두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 필터의 역할을 할 것, 진짜 프로젝트를 가려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은 결국 중앙화 거래소를 넘어섰고 이 마지막 멘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유니스왑의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늘고 있죠. 탈중앙화, 정말 요새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들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지켜볼 만은 하고, 지금 크립토 윈터라는 사실은 당연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또 부정할 수 없는 건 아무리 가격이 하락하고 힘들어도 기술은 계속 필요로 하고 발전할 것이고 기술이 살아있는 한 코인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한마디 요약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곧 지나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